이웃들이 상파울루 외곽의 작은 집에 경찰을 불렀을 때 아무도 발견될 것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 여성이 마당에서 바베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고기는 일반적인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지 몇 분 만에 분명해졌습니다. 이 마당에서 가족 비극이 일어났으며 이는 가장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상파울루 2015년 6월 페냐 지역 도시 북동쪽 외곽의 조용하고 평범한 동네 모퉁이에 있는 낡은 울타리와 관목숲으로 둘러싸인 단층 집은 항상 이웃들에게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마당, 흐릿한 창문, 그리고 드문 소음 폭발에만 중단되는 영원한 침묵. 그 집은 마르시아 올리베이라라는 43세 여성의 소유였으며 그녀는 성인에 한참 못 미치는 나이의 아들 루카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저녁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저녁 9시쯤 이웃 도나 루이자는 이상한 매캐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탄 고기치고도 너무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그녀의 주의를 끈 것은 마르시아의 이상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여성은 여러 차례 창문 밖을 긴장하게 내다보고 그런 다음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루이자는 걱정이 되어 다른 이웃인 카를로스 페르난데스와 이 관찰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노인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조심스럽게 울타리에 접근하여 마르시아가 마당에 있는 오래된 금속 그릴에 무언가를 서둘러 던지고 뚜껑을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냄새는 더 강해졌고 카를로스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전화하여 운영자에게 무언가 이상한 것을 의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웃집 마당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카를로스의 머릿속에도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순찰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호세 산토스 경사와 동료 에두아르도 페레이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르시아는 마치 그들의 방문을 기다린 것처럼 거의 즉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티셔츠와 다른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지쳐 보였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산토스는 그 여성이 이상하게 긴장하고 있으며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시선이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뒷마당에서 나오는 매캐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을 때 마르시아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고기를 굽고 있어요. 조금 태웠네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불확실하게 들렸고 산토스 경사는 그 설명에 만족하지 않고 확인을 위해 마당으로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마르시아는 움찔했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산토스는 그릴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들어올리고 즉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에는 고기처럼 보이는 조각들이 있었지만 그 형태, 색깔, 질감은 분명히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르시아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경찰의 반응을 기다리며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현장을 둘러싸고 지원을 요청한 후 수사관들은 곧 산토스 경사의 끔찍한 추측을 확인했습니다. 발견된 조각들은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마르시아의 유일한 아들인 루카스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이웃거리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집안의 상세한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작업대 위에 놓인 세트에서 하나의 칼이 없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을 때 마르시아는 며칠 전에 없어졌다고 불분명하게 말하며 불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의해 질문을 받은 이웃들은 마르시아가 이미 몇 주 동안 비정상적으로 행동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루이자는 그녀의 기분 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성은 때로는 행복하고 친절해 보였다가 때로는 자신을 닫아버리고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부른 카를로스는 저녁에 마르시아의 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지만
그 소리가 갑자기 잠잠해졌다고 기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최근에 자주 있었던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일반적인 갈등으로 여기고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마르시아와 루카스의 주변 환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관심을 끈 것은 루카스의 삼촌인 파울루 올리베이라였습니다. 그는 근처에 살면서 가족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파울루는 경찰이 그날의 사건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했을 때 긴장하고 진술이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집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웃들은 비극 직전에 그를 그곳에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최근 일상적인 문제로 인해 가족과 다툰 어머니의 친구 아나 마리아였습니다. 이웃들은 최근 며칠 동안 아나 마리아가 집 근처에 자주 나타났으며 불안하고 긴장해 보였고, 심지어 한 목격자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녀가 마르시아와 논쟁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파울루 올리베이라를 신문을 위해 구금했습니다. 대화 중에 남자는 매우 긴장하고 날짜와 사건의 혼란을 느끼며 스스로 모순되어 수사에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이 해결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았고 경찰은 삼촌을 사건에 관련시키는 것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직후 마르시아의 침실을 검사하던 수사관 중 한 명이 옷장 뒤에서 더러운 티셔츠를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는 분명히 피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의 놀라움으로 티셔츠는 어머니의 친구인 아나 마리아의 것이었는데 그녀는 공식적으로 몇 주 동안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는 갈림길에서 멈췄습니다. 명백해 보였던 것이 이제 불분명한 혼란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이 어머니의 친구가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비극의 주요 상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것, 발견된 증거를 주의 깊게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방향을 바꾸어 이전에는 아무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과 새로운 증인들에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집주인의 친구인 아나 마리아의 피 묻은 티셔츠가 예기치 않게 제공한 새로운 단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주요 수사의 그림자에 남아있던 여성이 갑자기 형사들의 세심한 관심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경찰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동안 수사관들은 이제 추가 조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답변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곧 아나 마리아가 이미 몇 개월 전에 법 집행기관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작은 상점의 금고에서 돈이 사라진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상점 주인은 여성을 동정하여 사건을 법정까지 가져가지 않았지만 경찰 기록에는 절도시도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이미 몇 달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것으로 밝혀진 재정적 어려움에 주목했습니다. 여성은 은행, 소액대출 기관에 빚이 있었고 마르시아 자신을 포함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전에는 모호해 보였던 동기가 특정한 윤곽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정적 문제가 친구로 하여금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충격을 주는 잔인함으로 범죄를 저지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곧 수사팀은 범죄 분석 결과를 받았는데 이는 아나 마리아에 대한 의심의 심각성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지문이 집 입구문에서 분명히 식별되었으며 이는 여성이 몇 주 동안 마르시아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그녀의 이전 진술과 모순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문은 신선해 보였고 비극 직전에 남겨진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수사의 의심을 강화했습니다. 아나 마리아는 첫 번째 신문에서 당황하고 긴장한 모습을 보였으며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 그렇게 빨리 관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망설이고 회피적으로 대답하며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시선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범죄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관 로베르토 알베스는 아나 마리아에게 사건 당일 저녁 그녀의 위치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성은 친구의 집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인근 거리의 식료품 시장 방문, 그 다음 다른 지역의 친척과의 긴 전화 통화, 그리고 나중에 약국 방문. 아나는 자신 있게 장소와 시간을 열거하면서 비극과의 연관성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즉시 그녀의 말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언급한 약국이 그날 기술적 오작동으로 인해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형사들이 이 모순을 지적했을 때 아나는 눈에 띄게 당황하고 증언의 혼란을 겪기 시작하여 아마도 날짜를 혼동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덜 확신적이 되었고 이는 경찰이 그녀의 사건 버전에 추가적인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아나 마리아가 말할수록 수사관들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아나가 집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을 수 있다는 의심으로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을 철저히 확인하고 여성이 바로 그 중요한 시간대에 비극의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여러 예상치 못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은 그녀를 그날 저녁 마르시아의 집 근처에서 보았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은 용의자의 말을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이 그녀의 과거 부채와 돈을 빌리려는 시도를 범죄 동기와 연결시키기 시작하면서 아나, 마리아에 대한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수사 그림이 마침내 명확하고 논리적인 윤곽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여성은 이미 거의 공식적으로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명백한 증거 없는 수수께끼처럼 보였던 사건이 점차 돈과 절망에 휘말린 비극의 윤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수사는 아나 마리아가 원래 알리바이에서 언급한 식료품 시장 근처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녹화본을 받았습니다. 필름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되었고 모든 형사들의 예상과 달리 아나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메라는 그녀가 명시한 정확한 시간에 바로 그녀가 주장한 곳에 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더욱이 비디오에 나온 여성은 신문 중 그녀의 긴장된 행동과 크게 대조되어 차분해 보였습니다. 이제 수사는 다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최근까지 거의 유죄 판결을 받을 뻔했던 아나 마리아가 예기치 않게 자신의 버전에 대한 확고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녹화는 경찰이 이미 준비된 결론을 재검토하고 다시 질문이 답보다 많은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에게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증거가 남아 있었고 이제 주의가 다시 형사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다른 세부 사항과 다른 사람들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확해 보였던 것이 다시 모호해졌고 수사관들은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나 마리아의 알리바이가 감시 카메라 녹화로 확인된 후 경찰이 수사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비극의 열쇠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다시 가족의 사회적 관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형사들은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새로운 상황을 발견하기를 희망하면서 루카스의 일상생활을 더 주의 깊게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경찰의 관심을 끈 것은 학교 심리학자 마르셀라 피게이라로부터 받은 정보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 루카스는 집에서의 어려운 분위기에 대해 불평하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마르셀라는 청소년이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말다툼과 오해를 설명하면서 분명히 강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그가 그런 감정을 보인 적이 없었고
항상 자신의 가족에 대한 논의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분명히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리학자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심지어 어머니에게 연락할 계획이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은 이것이 이전에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던 가족 내부의 문제를 가리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은 루카스의 교사인 엘레나 멘데스로부터 왔습니다. 최근 학부모 회의 중 하나에서 엘레나는 마르시아의 행동이 급격히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는 경찰에게 여성이 매우 산만해 보였고 교사들의 권고를 듣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전에는 그녀답지 않았던 교육 방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레나는 마르시아가 보통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으며 결코 공격성을 보이거나 갈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성이 비정상적으로 짜증을 내고 분명히 불안해하는 것이 교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학부모들의 말을 끊고 큰 소리로 논쟁하며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더구나 루카스의 행동에 대한 대화 중에 그녀는 집에서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부인하면서 아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갈등을 완전히 만들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신문 중에 형사들이 마르시아에게 회의에서의 그녀의 행동에 대해 물었을 때 여성은 자신이 공격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대화가 평온하고 건설적이었으며 교사가 루카스의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어머니와 교사들의 증언 사이에 이상한 차이가 있음을 다시 알아차렸고 이로 인해 여성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교사와 다시 대화했을 때 그녀는 결연히 자신의 말을 확인하면서 마르시아의 행동에서 감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의 신체적 징후도 알아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은 지쳐 보였고 살이 빠졌으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비극 전날 그녀의 이상한 상태에 대한 이웃들의 증언과 일치했으며 경찰의 의심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경찰에 의해 신문된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 엘레나 멘데스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예기치 않게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엘레나가 루카스의 생활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의 가족 문제, 취미, 개인적인 고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형사들은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적인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학생에 대한 높은 관심은 경찰로 하여금 교사가 동료들과 수사로부터 숨겨진 개인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엘레나를 재신문하기 위해 불렀고 이번에는 그녀를 증인이 아닌 비극의 가능한 참여자로 간주했습니다. 여성은 이러한 사건의 전환에 충격을 받았고 모든 개인적인 동기를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잠시 동안 그녀에 집중하여 그녀의 통신, 접촉 및 가족과의 가능한 개인적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는 엘레나 멘데스에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개인적 갈등이나 동기가 없다는 것을 빠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여전히 한동안 계속 불타오르며 경찰이 다른 중요한 단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고 모순된 버전에 더 깊이 빠지게 했습니다. 수사가 다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을 때 범죄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 조사의 혼란 속에서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또 다른 발견물에 대해 알렸습니다. 마샤의 침대 옆 테이블 서랍에서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텍스트는 짧고 강경했으며 몇 가지 위협적인 문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필체는 마샤나 루카스의 것이 아니었고 용의자 중 누구의 필체와도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이 쪽지는 분명히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누가 썼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필적 감정을 위해 쪽지를 보냈고 작성자의 신원을 알아내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형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마르시아와 그녀의 아들 가족의 역사에는 처음 보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위협의 정체 모를 작성자는 이미 복잡한 수사의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켜 경찰이 가족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게 했습니다. 위협 쪽지의 발견으로 경찰은 마르시아의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수사관들이 알 수 없는 작성자의 필체를 연구하는 동안 수사팀은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주변 지역을 계속 수색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청소부가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전화기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던져서 파괴하려고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기기가 경찰에 인계되었을 때 수사관들은 이것이 루카스의 전화기라는 것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은 과소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바로 이 기기가 10대의 생애 마지막 몇 시간의 세부 사항을 밝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들은 왜 전화기가 쓰레기통에 있었는지, 누가 이것을 버리려고 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범죄 수사관들은 손상된 기기에서 정보를 복구할 수 있었고, 왜 누군가가 전화기를 파괴하고 싶어 했는지 거의 즉시 명확해졌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직전에 보낸 루카스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급박한 위험을 암시하는 불안한 문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0대는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친구 중 한 명에게 썼습니다. 다른 메시지에서 그는 친구에게 급히 전화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짧고 단편적인 메시지들은 즉시 경찰에게 10대가 위협을 인식하고 도움을 청하려 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이제 수사팀은 메시지가 보내진 정확한 시간을 파악하고 이미 알려진 비극의 상황과 연결해야 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전화기 연락처 목록에 있는 루카스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10대는 이 메시지들을 받았다고 확인했지만 보내진 시간보다 훨씬 늦게 알아차렸고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증인인 펠리페라는 소녀는 전화기 자체의 정보와 모순되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 수신 시간을 언급하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모순에 직면했습니다. 기술 전문가가 확인한 메시지 전송 시간이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10대들은 세부 사항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다른 것들을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 때로는 다른 것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그들의 감정 상태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복적인 대화와 교차 신문 후 두 10대 모두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아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왜 정보가 그렇게 모순적이었는지, 누가 이런 혼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고려하기 시작한 한 가지 이론은 전화기가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일부러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알 수 없는 범죄자가 비극의 타임라인에 혼란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메시지를 보내거나 기기의 시간 설정을 변경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이론은 범죄 자체에서 보여진 잔혹함과 계획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꽤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이 기기에서 해킹 시도와 데이터 삭제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이 가정은 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사건의 그림을 왜곡하고 경찰을 헷갈리게 하려고 했으며 전화기를 주요 비극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렸습니다. 수사의 이 단계에서 수사관들은 이미 이 이론을 주요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할 만한 충분한 기술적 기술이나 동기를 가진 가능한 용의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 이웃, 심지어 이런 종류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소규모 범죄자들을 확인하는 데 며칠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 중 어느 것도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고 수사관들은 다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기술 전문가들은 실험실에서 전화기 자체를 꼼꼼히 계속 조사했고, 바로 그들의 다음 발견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수사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전화기 뒷면에서 명확한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범죄 수사관들은 이 지문이 루카스, 그의 어머니, 삼촌, 심지어 10대의 친구들 중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상파울루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을 때 이전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수사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알 수 없는 사람이 기기에 명확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는 비극의 완전히 새로운 참가자가 나타났으며 그가 지금까지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이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루카스와 그의 가족과 연결되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제 수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거의 해결된 것처럼 보이던 사건이 다시 불확실성에 빠졌고, 경찰은 다시 일어난 사건들의 모든 단계와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분석하면서 그 뒤에 누가 있을 수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알 수 없는 사람의 지문으로 인해 경찰은 이 비극에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시 평가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시 루카스의 삼촌인 파울로 올리베이라에게 주목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그의 행동이 가장 의심스러워 보였고, 이제 수사관들은 그의 사생활을 더 철저히 파헤치며 남자를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경찰은 파울루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열심히 숨겨온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심각한 중독으로 그가 수년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파울루의 여동생인 마르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여러 번 설득하려 했지만 모든 시도는 단지 날카로운 갈등과 다툼으로 끝났습니다. 수사는 형제와 자매 사이의 갈등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점점 더 자주 루카스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10대는 종종 어른들 사이에 감정적인 다툼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가족 불화가 비극으로 이어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이웃들은 삼촌이 집에 자주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거기서 잠을 잤다고 확인했습니다. 로베르토라는 이름의 노인 증인은 파울루와 루카스 사이에 큰 소리의 다툼이 열린 창문에서 들려오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토의 말에 따르면 삼촌은 10대에게 불순종과 존중 부족을 비난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때로는 이웃에게 갈등이 너무 멀리 갔다고 느껴졌지만 그는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언급하며 파울루가 거의 매일 누나를 방문했고 종종 짜증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수사관들에게 쉽게 자제력을 잃을 수 있는 문제 있는 남자의 명확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파울루를 추가 신문하기 위해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관들이 범죄가 일어난 저녁에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며 최대한 강경했습니다. 남자는 비극 직전 며칠 동안 마르시아의 집에 가지 않았으며 당시 상파울루의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그가 즉시 이름을 말한 지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빠르게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파울루의 친구 중 한 명은 비극이 일어난 저녁에 삼촌이 실제로 그의 집에 있었지만 파울루 자신이 주장한 것보다 훨씬 일찍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에 언급된 다른 사람은 그날 남자를 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수사관들에게 용의자의 진실성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연루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상세한 질문을 하며 파울루를 점점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세부 사항을 혼동하기 시작했고 세부 사항을 잊어버리고 짜증스럽게 자신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분명히 그의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수사관들은 그가 그날 저녁 사건의 진정한 전개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수사의 이 시점에서 파울루의 형상은 수사관들에게 범죄자 역할을 위한 거의 완벽한 후보로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비밀 중독, 가족 내 빈번하고 심각한 갈등, 명백한 공격성,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시도. 경찰은 남자가 또 다른 다툼으로 인해 감정적인 토대에서 자제력을 잃고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파울루에 대한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고 수사관들은 이미 그를 주요 용의자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웃들과 지인들은 남자가 특히 중독이 악화되는 순간에 급격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정보는 신중하게 기록되었고 수사관들은 마침내 진정한 범인을 찾았다고 느끼며 기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세부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울루가 임시로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한 추가 수색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예기치 않게 수사의 전체 그림을 급격히 변화시킨 작은 종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날짜와 출발 시간이 적힌 버스 티켓이었습니다. 이 티켓은 이웃들이 마르시아 집에서 첫 번째 불안한 소리를 듣기 최소 1시간 전에 파울루가 그 지역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티켓은 운송회사에 의해 확인된 공식 문서였으며 표시된 시간의 진실성에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발견은 경찰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거의 확인된 것처럼 보였던 이론이 이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거의 유죄 판결을 받은 파울루가 예기치 않게 사건 현장 밖에 있었고 그의 알리바이에 대한 문서상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시 그들의 입장을 재고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찾아야 했으며 이전의 모든 결론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의 명확한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던 긴 증거 사슬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파울루 올리베이라에게서 발견된 버스 티켓은 수사의 방향을 급격히 바꿨습니다. 이제 경찰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루카스의 어머니인 마르시아의 신원을 주의 깊게 조사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과거에 현재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이전에 한쪽에 머물러 있던 사람, 마르시아의 전 남편인 안드레 실바와 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웃 지역에 살고 있던 안드레 실바는 처음에는 형사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전 아내와 아들과의 접촉을 끊고 몇 년 전에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마르시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 후 안드레는 스스로 수사관들에게 연락하여 비극 이전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사관들과의 대화 중에 그는 자신들의 이혼 원인이 된 전 아내의 불안정성과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안드레는 마르시아가 이미 그때 감정적 불안정성,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와 분노 폭발의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한 번은 그런 에피소드 중 하나에서 입은 부상 때문에 병원에 가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성격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깊이 숨겨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말을 공식 의료 기록으로 확인했고 이는 그가 실제로 가정 분쟁 후 의료 도움을 구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남자의 말이 빈 비난이 아니었다는 첫 번째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또한 이 사건 이후에 가정을 지키기를 희망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집을 떠나 마르시아와 루카스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사들에게 이 정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마르시아가 과거에 이미 폭력을 보였다면 이것은 비극 직전 마지막 날들의 그녀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그 당시 가족을 알고 있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 남편의 말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당시 마르시아와 그녀의 전 남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가족 친구들과 지인들과 일련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안드레의 설명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시아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클라우디아와 루이스 페레이라 부부는 전 남편이 제기한 혐의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안드레가 갈등을 일으키고 성급하며 자주 모임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앙드레가 여러 차례 공공장소에서 마르시아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들에게 거친 말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의견으로는 여성에 대한 비난은 앙드레가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하고 전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불과했을 수 있다. 다른 지인들도 클라우디아와 루이스의 주장을 지지하며 앙드레를 다루기 어렵고 공격적인 행동과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의료 기록을 가진 전 남편의 증언과 그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가족 친구들의 증언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가? 곧 수사관들은 앙드레가 개인적인 이유로 마르시아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을 수 있다고 의심하며 그의 신원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앙드레의 과거에서 직장 내 갈등과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이웃들의 불만을 발견한 후 이 이론은 빠르게 강화되었다. 그 남자는 특히 수년간의 침묵 후 갑자기 마르시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의 갑작스러운 욕구를 고려할 때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짧은 기간 동안 전 남편은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경찰은 그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최소한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을 촉발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탐정들은 사건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그의 최근 행동, 이동 및 연락처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수사는 심지어 앙드레가 비극의 밤에 집에 나타났다가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사라졌을 수 있다는 이론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관여 가능성은 점점 낮아졌다. 그 남자는 의심스러운 평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기회와 이유가 거의 없었다. 앙드레의 관여 이론은 수사관들이 도시 반대편의 한 카페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녹화 영상을 얻었을 때 완전히 무너졌다. 비디오는 비극의 날 앙드레 실바가 범죄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녹화물은 그가 몇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음을 기록했으며 경찰에게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의 알리바이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었고 그의 직접적인 관여에 대한 이론은 더 이상 고려될 수 없었다. 경찰은 모든 새로운 증거와 이론이 단지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지는 막다른 골목에 직면했다. 비극에 대한 수사는 이 사건에 마침내 빛을 비출 수 있는 숨겨진 세부 사항들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마르시아와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마르시아의 전 남편의 알리바이가 카메라 영상으로 확인된 후 수사관들은 다시 이웃들과 다른 목격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 수사가 다시 모순의 혼란에 빠진 것처럼 보였을 때 이웃 중 한 명인 도나 루이자가 갑자기 모든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고백으로 경찰에 접근했다. 도나 루이자는 마르시아의 집 바로 맞은편에 살았으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경찰과 대화했지만 지금까지 이와 같은 것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갑자기 비극의 밤에 마르시아가 집 근처에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루이자는 큰 소리를 듣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고백했다.
가로등의 약한 빛 속에서 그녀는 손에 큰 부엌 칼을 쥐고 앞뒤로 긴장하게 걸어다니는 여성의 실루엣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경찰이 호출을 받고 마당에서 끔찍한 광경을 발견한 바로 그 밤이었다. 경찰은 즉시 도나 루이자가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던 이유와 수사가 거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관심을 가졌다. 신문 중의 여성은 매우 긴장해 보였고 뭔가를 명백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상황에 압박해. 루이자는 비극 다음 날 마르시아가 직접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루카스의 어머니는 루이자가 본 것에 대해 말하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마르시아의 공격적이고 극도로 긴장된 행동이 뒷받침된 이 말들은 나이든 여성을 매우 겁먹게 해서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마르시아를 단순한 목격자나 피해자의 친척이 아닌 사건의 직접적인 참가자로 간주할 수 있는 심각한 이유를 얻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도나 루이자의 증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탐정들은 즉시 루이자의 말을 다른 목격자 진술과 이전의 사건에서 수집된 증거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거의 즉시 모순점이 나타났다. 다른 이웃들은 마르시아가 같은 시간에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녀가 집 현관문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여성이 실제로 눈에 보였고 동시에 이웃의 집에서 칼을 들고 있을 수 없었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루이자를 다시 신문에 불러 그녀가 스트레스로 인해 본 것을 착각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없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루이자는 자신의 주장을 굳게 고수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칼과 매우 긴장되고 불안해 보이는 마르시아의 행동을 완벽하게 기억했다. 수사관들은 이웃의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개인적인 적대감이었는지, 무언가에 대한 복수를 시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에게 관심을 끌고 싶은 욕구였는지, 경찰의 의심은 곧 도나 루이자 자신에게로 옮겨갔다. 수사관들은 그 여성이 마르시아와의 오래된 다툼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단순히 관심을 끌고 싶은 욕구에서 거짓 증언을 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웃들은 여성들 사이의 관계가 실제로 항상 좋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루이자는 마르시아의 마당에서 나는 소음과 소란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평했고 심지어 이 문제로 지역 경찰관에게 연락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수사관들이 나이든 여성의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잠시 동안 그녀의 증언은 중요하지 않거나 거짓된 것으로 거의 완전히 무시되었다. 도나 루이자는 거짓 증언에 대한 책임에 대해 경고를 받았고 다시 한번 수사의 변두리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탐정들은 여전히 그녀의 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범죄 수사관들은 주요 물증 중 하나인 집 마당에서 발견된 칼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 무기는 가능성이 있지만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범죄 도구로 간주되었다. 이제 전문가들은 칼의 손상 특성을 다른 증거들과 비교했고 결과는 매우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검사 결과 칼로 인한 상처가 발견된 부엌 칼의 형태와 크기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도나 루이자가 경찰의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했다. 칼은 실제로 사건 당일 저녁 마르시아의 손에 있었고 이웃에 대한 그녀의 위협은 충분히 실제적일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 발견에 충격을 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사건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제 수사는 이 새롭고 매우 심각한 증거를 고려하여 사건의 그림을 새롭게 구성해야 했다. 이 증거는 순식간에 경찰의 눈에 마르시아의 위치를 바꿨고 이제 수사는 이 복잡한 비극의 최종 해결을 향한 결정적인 단계를 밟아야 했다.
도나 루이자에 발견된 칼에 대한 진술의 확인은 마르시아를 다시 한번 수사의 중심에 두었다. 수사관들은 루카스 어머니의 평온함과 일상적인 행동 뒤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녀의 성격을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그녀의 감정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얻기 위해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며칠 후 경찰은 이전에 외부인들의 눈에서 가려진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다. 마르시아가 몇 년 전에 강한 감정적 기복과 지속적인 내적 긴장을 호소하며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록에는 여성이 주변 사람들 중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통제할 수 없는 공격성의 발작을 동반한 심각한 장애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정보는 수사관들을 단순히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발생한 일의 가능 안에 동기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재고하게 만들었다. 문서에는 의사들이 정기적인 관찰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성은 치료 중간에 전문가 방문을 중단했다. 이제 집안의 상황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긴장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경찰은 몇 년 전 마르시아의 치료를 담당했던 카를로스 멘돈사 박사를 대화에 초대했다. 그의 증언은 수사에 매우 중요했다. 의사는 여성이 감정의 불안정성, 짜증,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정신장애로 진단받았다고 확인했다. 카를로스 멘돈사는 적절한 치료가 없는 경우 그녀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는 마르시아가 상담 중에도 갑작스러운 분노를 보인 사례를 설명하면서 그녀의 상태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했다고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증언 후 경찰은 어머니의 감정 상태가 발생한 일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을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졌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마르시아에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이 정보의 확인을 얻으려고 했을 때 친척들은 그녀의 불안정성에 대한 모든 의혹을 강력하게 거부했다. 친척들은 마르시아에게서 그런 징후를 전혀 본 적이 없으며 의료 기록이 잘못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마르시아의 자매는 그녀가 항상 책임감 있고 균형 잡힌 사람이었으며 다소 내성적이었지만 공격성이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의사의 증언과 친척들의 말을 비교하려고 노력했으며 가족들이 마르시아의 평판을 보호하거나 단순히 불쾌한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명백한 문제에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순은 루카스 어머니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경찰에게 제기했다.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탐정들은 마르시아가 감정적 붕괴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게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생각해냈다. 아마도 아들과의 갈등 순간에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했고 단순히 그녀의 진단과 일치하는 공격성을 통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수사관들은 목격자들을 신문하고 수집된 모든 증거를 조사하면서 이 가설을 주의 깊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 범죄의 비의도적 특성에 대한 이론은 명백한 동기의 부재와 사건 현장의 혼란스러운 흔적을 고려할 때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탐정들은 심지어 이 이론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특별한 정신의학적 검사를 실시하는 옵션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은 어머니의 행동이 여전히 의식적이고 고의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각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조사하기를 계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실수로 이어질 수 있었다. 바로 새로운 범죄의 과학 검사의 결과가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으며 발생한 일의 그림을 완전히 바꾸었다. 입은 상처의 특성과 비극의 순간에 마르시아의 행동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전문가들은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그녀의 행동은 완전히 의식적이고 목적이 있었다.
범죄 수사관들의 결론은 단호했다. 그녀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이해했다. 이는 우발적이거나 비의도적인 범죄에 대한 이론이 완전히 기각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제 수사관들은 새롭고 더 무서우며 복잡한 과제에 직면했다. 마르시아가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도록 밀어붙인 정확한 동기를 밝히고 왜 가까운 사람들과 친척들이 그렇게 완고하게 여성의 명백한 문제를 부인했는지 이해하는 것. 각각의 새로운 세부 사항은 상파울루의 조용한 지역에 있는 평범한 가족의 외관 뒤에 숨겨진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을 드러냈다. 마르시아의 완전히 의식적인 행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결론은 경찰에게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루카스의 어머니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용의자였다. 수사는 단지 모든 증거의 퍼즐을 하나로 모으고 이미 분명해진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만 하면 되었다. 사건은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모든 수집된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한 후 수사관들은 그날 저녁의 사건 정확한 순서를 재구성했다. 저녁의 집에서는 평범한 일상적인 다툼이 빠르게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변했다. 수사에 따르면 갈등의 원인은 어머니와 루카스 사이의 평범한 오해였다. 10대는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고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으며 장기간의 내적 긴장을 겪고 있던 여성은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었다. 경찰은 이웃들의 증언, 루카스의 전화 메시지, 정신과 의사의 의료 결론 및 범죄학적 검사를 주의 깊게 연구했다. 정보의 각 조각은 사건의 전체 그림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이제 수사에는 어떠한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비극의 원인은 마르시아의 짧지만 극도로 공격적인 분노의 폭발이었다. 여성은 심리학적, 범죄학적 검사 결과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 비극 발생 몇 주 후에 진행된 최종 신문에서 마르시아에게 그녀의 죄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와 증명이 제시되었다. 탐정들은 그녀에게 발견된 칼이 상처의 특성과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하는 범죄학적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루카스가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명확히 표현한 복원된 걱정스러운 메시지들도 제시되었다. 처음에는 경찰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이웃 루이자의 증언은 마르시아의 중요한 시간대 움직임을 명확하게 기록한 독립적인 증언과 감시 카메라 녹화물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녀의 정신 상태와 공격적인 성향을 확인하는 의료 기록은 의사의 증언으로 보완되어 다른 대안적 설명을 배제했다. 마르시아에게 이 모든 증거의 조합이 제시되었을 때 명백한 것을 부인하려는 그녀의 시도는 빠르게 무너졌다. 그때까지 침착하고 거의 무관심한 표정을 유지했던 그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여성은 더 이상 부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수사관들은 그녀가 처음으로 당황하여 자신을 정당화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마르시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비극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며 모든 것이 격정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여성은 루카스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자제력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의학적 검사 결과는 이미 이 설명을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마르시아가 완전히 명료한 의식 상태에 있었으며 그녀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해했다고 확인했다. 수사관들의 압박이 커져갔다. 그들은 그녀의 설명이 사실과 전문가들의 결론과 모순된다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변호사의 입회해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출구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여성은 결국 더 이상의 부인 시도를 포기했다. 그 순간 수사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마르시아에게는 수사의 강철 같은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장이 남아있지 않았다. 재판 과정은 짧고 간결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변호 측은 실질적으로 대항할 것이 거의 없었다.
변호사들의 마지막 형량 감경 시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마르시아의 행위의 특별한 중대성과 진정한 후회의 부재를 강조하며 그녀를 범죄에 대해 완전히 유죄로 인정했다. 여성은 가석방 없이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마침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지속되며 전국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상파울루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가장 비극적이고 복잡한 사건 중 하나의 마침표를 찍으며 사건 자료 파일을 닫았습니다.